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약 개발에서 꼭 알아야 할 실패 원인 분석과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개발 프로세스에서 이 각 단계마다 리스크가 항상 존재합니다. 타겟 아이디에서 VD로 넘어가는 단계, 그 타겟 아이디 VD에서 히트 디스커버리 넘어가는 단계, 그리고 리드업 넘어가는 단계 다들 고비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페이스 1, 임상 1상, 임상 2상, 임상 3상까지 계속 진행해서 넘어가는 단계에서 항상 모든 것이 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낮은 확률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패 원인과 분석,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물 효능 부족은 전임상 모델하고 실제 환자 간의 차이로 인한 주요 실패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전임상 모델에서는 약효가 되게 좋은데 실제 환자한테서 임상을 들어가면 약효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에서 이제 약효, 독성 다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돼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안정성 문제는 물론 동물에서 소동물과 제동물 모두 이제 많은 양을 먹여서 예측을 합니다. 근데 예측하지 못한 독성이 사람한테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성이나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람과 동물은 물질이 들어오면 대사되는 것이 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정 물질로 대사됐을 때 그 물질이 동물에서는 독성이 없었는데 적게 나왔는데 사람한테서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독성이나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작용으로 인해서 중단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효와 안정성은 문제가 없는데 이 상업적 실패가 올 수가 있습니다. 경쟁 약물이나 시장 규모, 약가 등을 고려해서 경제적인 요인으로 해서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경쟁 약물보다 거의 비등하게 나오고 약효가 비등하다고 하면 이게 퍼스트 인 클래스가 아니라 후발주자로 나오게 되면 먼저 그 시장을 점유한 약물이 가지고 있는 시장을 뺏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가 문제도 있는데 경쟁 약물보다 약효는 좋은데 많이 비싸다. 뭐 한 두세 배 비싸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 약을 안 먹고 그 약효가 좀 떨어지더라도 가격이 저렴한 걸 먹겠죠. 아니면은 경쟁하는 약물이 특허가 종료가 되면 약가가 상당히 떨어지게 되고 제네릭이 나오기 때문에 약가가 상당히 떨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 약물을 개발할 때 어떤 경쟁 약물이 있고 이것들이 경쟁 약물이 언제 이제 시장이 종료돼서 제네릭이 나오는지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리스크 관리는 이 개별 단계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해서 대응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보시면 클리니컬 트라이얼 GOB는 임상시험 결과를 직접 임상시험 내용을 볼 수가 있고 케이스별로 임상시험 결과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논문도 발표된다 그러면 거기에 링크가 돼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 프로그램으로서는 파마팬데믹이라는 것이 있는데 승인 및 중단된 약물의 안정성 데이터베이스이고요. 그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고요. 유료 프로그램으로 오라클의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뿐만이 아니라 무료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오픈 FDA라고 해서 FDA 기반 데이터 기반 약물 안정성 분석 도구도 제공하기도 합니다. 신약 개발에서의 리스크 관리를 단계적으로 보면 전임상 단계에서는 약물 후보 물질의 효능 부족, 그리고 예상치 못한 독성, 갑자기 개한테도 이제 하고 마우스에서는 독성이 안 나왔는데 갑자기 렛이나 아니면 개 아니면 원숭이에서 독성이 나온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임상시험 허가를 낼 때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 전달 문제에도 주요 리스크 중에 한 개입니다.
약물이 점점 그 하이드로포빅한 약물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물에 잘 녹지가 용해도가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용해도가 떨어지게 되면 일단 포뮬레이션을 뭐 하는 기술도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포뮬레이션에서 이제 먹을 때 이제 약물 전달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실험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요. 초기 안정성 평가를 좀 강화하고 약물 전달 시스템을 최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상 일상 단계에서는 그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한테서 하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컨디션이 안 좋으신 분이나 아니면 특정 유전자에 작용한다 그러면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사람마다 다 이제 다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 용량 설정을 실패할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일상 단계에서 만약 항암제라고 하면 초기 맨 처음 약물 용량을 너무 낮게 설정을 하면 이게 그 약물이 그 다음 단계로 약물을 증량을 시킬 때 일정 정해져 있습니다. 그 룰에 의해서 약물 용량을 증가시키는데 너무 낮은 용량, 독성이 우려돼 가지고 너무 낮은 용량에서 하면 원래는 뭐 5단계나 6단계 정도 하면은 적절하게 이제 그 비용도 적게 들고 이제 임상 시험을 하면 될 텐데 10단계 뭐 13단계, 15단계까지 올라가면 오래 실험하기도 하고 임상 비용도 무지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의 용량 설정을 실패를 하면 독성 용량과 그리고 약물 용량이 너무 붙어 있으면 그 임상 일상 단계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원자 모집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조건의 지원자를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 모집한 사람들이 안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관절염 환자를 이제 모집을 해야 되는데 관절염 환자들이 주로 바이오로직스를 많이 사용하는 데서는 그 바이오로직스를 구매할 능력이 있다 그러면 바이오로직스를 맞지 임상시험에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자 모집이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개발하는 약물이 이제 담배를 피는 사람한테는 좀 어떤 베리에이션을 줄 수 있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면 비흡연자가 많은 곳에서 이제 지원자를 모집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상당히 다양하게 지원자 모집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절에는 지원자 모집이 상당히 어려웠죠.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점진적인 용량 증가 방식을 택합니다. 보통 일상 단계에서는 적은 용량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용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하고요. 특히 안정성 때문에 임상 일상에서는 먼저 단회 투여로 한 번 투여로 보통 8명을 일상 1단계에서 보통 8명을 테스트를 하는데 임상 일상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는데 임상 일상 1단계에서 8명을 한 번에 다 하지 않고요. 먼저 플라시보 들어간 사람 2명, 그리고 8명 중에 이제 약을 넣을 사람이 6명이라고 하면 먼저 3명 정도, 2명은 약을 넣는 사람이고 1명은 플라시보에서 3명 정도, 아니면 2명 정도를 미리 이제 약물을 투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루가 지날 때까지 이제 안정하다, 특별한 부작용이 없다 그러면 그 다음 6명에 대해서 또 약물을 투여해서 임상시험 1단계가 끝나게 됩니다. 일상의 1단계 끝나게 되고 그걸 분석을 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갈지 안 갈지 이제 의사들과 협의해가지고 이제 협의에 의해서 일상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2~3명 정도만 먼저 투여해서 보고 PK까지 보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문제가 없으면 6명 투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임상 단계에서 점진적인 용량 증가를 하게 되고 안전하게 지금 진행을 많이 합니다. 임상 이상 단계에서는 효능 입증 실패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임상 일상에서는 안전성 확인하는 것이고요. 임상 이상 단계에서는 효능을 이제 증명하는 것인데 효능 입증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용량 범위 설정을 실패하기 때문에 원래는 100mg 정도 에서 약효가 나오는데
용량을 50mg 정도밖에 안 되게 임상을 설정되면 약효를 못 보고 이제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환자 모집 지연이 주요 리스크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명확한 효능 평가 지표를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요새는 바이오마커를 많이 사용해서 그 효능 지표를 설정하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용량 그룹을 설정을 해가지고 다국적 임상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그 임상 사이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환자 모집 지원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그 모집이 잘 되고 또 다양한 환자를 모집할 수가 있습니다. 임상 3상 단계에서는 대규모 연구에서의 효능 입증 실패를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됩니다. 희귀하지만 심각한 부작용이 발견된다고 그러면 그런 경쟁 약물 발견되거나 아니면 경쟁 약물의 시장 진입 등이 주로 리스크입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충분한 통계적 검증력을 가진 연구를 설계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그 철저한 안전성 모니터링 및 중간 분석이라는 걸 실시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는지 약효가 나오는지 효능이 잘 나오는지 중간 분석을 해서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리스크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I를 이용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리스크 관리는 최근 인공지능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신약 개발 위험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임상시험 데이터를 분석해서 실패 패턴을 찾아내고요. 임상시험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I 알고리즘은 수천 개의 과거 임상 결과를 분석할 수가 있고요. 어떤 특성을 가진 약물이 어떤 단계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지 예측할 수가 있겠죠. 또한 그 어떤 환자의 유전적인 특성, 그리고 생활 습관, 의료 기록 등을 분석해서 특정 약물에 더 잘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 그룹을 식별하는 데도 활용할 수가 있고 이것은 또 실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은 실시간으로 이제 임상시험 데이터 모니터링해서 초기의 문제를 발견하고 대응하는 데 유용하고요. 또 빅데이터 분석이 이제 AI를 통해서 한다고 그러면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부작용이 예상보다 높은 빈도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즉시 알람을 보내서 이제 연구자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제 부작용이 심각해지지 않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패 원인 분석과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실습, 간단한 코드를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시험 리스크 분석 관리라고 하는 그 간단한 코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보내드린 것과 유사한데요. 클리니컬 트라이얼 리스크 애널리시스 방법으로서 이제 여기 맨 처음에 이렇게 기초적인 그 코드 라이브러리와 프로그램을 로딩을 하고요. 설치하고 로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원래는 그 데이터, 실제 데이터를 사용해야 되는데 실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뭐 그 페이션트 애널 레이트라든지 드롭아웃 레이트라든지 애드버스 이벤트 레이트, 프로토콜 체인지 몇 개의 이제 센터, 그러니까 임상시험이 몇 개 기간으로 되어 있는지, 트라이얼 이제 얼마 정도 이제 기간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페이션트 인롤 그 레이트를 그 80%에서 데비에이션은 15%로 했고요. 드롭아웃 레이트는 이제 평균적으로 20%로 됐고, 그 다음에 애드밴스 이펙트가 10% 정도, 그리고 프로토콜 체인지가 1.5번 정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센터가 5개에서 3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 클리니컬 트라이얼 그 리스크 스코어 칼큘레이션한 펑션을 보면 이렇게 펑션을 이렇게 규정화했습니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리스크 스코어는 이런 식으로, 리스크는 이렇게 계산하도록 이제 그 웨이트를 줬습니다. 리스크는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이렇게 쭉쭉쭉쭉 리스크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콜릴레이션 이렇게 보는 부분, 이렇게 계산을, 코드를 이렇게 짰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레벨 서머리는 이렇게 지금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쭉쭉쭉 보면 밑에 보시면 클리니컬 트라이얼 리스크 스코어 분포는 이런 식으로 리스크 분포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리스크 팩터 간의 이제 콜레이션 어떤 것들이 더 빨간색이 1이고요. 빨간색이 1이고 리스크 스코어가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에 대해서 팩터들의 디테일한 이제 통계적인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통계적인 정보를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리스크 썸머리에 대해서 쭉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하이 리스크 트라이얼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적은 리스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리스크가 좀 낮은 트라이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게 이제 임상시험 리스크 분석 및 관리에 대해서 코드를 간단하게 맛보기로 이제 했습니다. 간단하게 실행될 거고요. 이 코드 역시 이제 공유 폴더에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간단하게 한 거고요. 실제로 임상시험 리스크를 분석하고 또 임상시험을 성공 확률을 예측하고 하는 것들은 보다 더 이제 모델을 더 자세하게 많은 데이터와 변수들이 포함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좀 복잡한 방법으로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그냥 머릿속에 이제 같이 경험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드 이제 실습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신약 개발에서 실패 원인 분석과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타겟 아이디부터 시작해서 힛 발굴, 그리고 리드업, 그다음에 전임상, 임상 허가, 임상 1, 2, 3상, 4상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각 단계마다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많은 비용과 그리고 오랜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패한 신약 개발에서의 실패 원인 분석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각 단계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 하는 것이 상당히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AI가 이런 실패 원인 분석과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툴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많이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임상 시험에 있어야 이제 실패에 관련된 분석들을 AI가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신약 개발의 이제 성공을 위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도 AI가 도입돼서 리스크를 훨씬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AI가 활용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파트 3, 챕터 2 신약 개발 과정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강의 수강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